네, 시황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참 고민이 깊어지네요. 그래도 공매도 금지 효과가 며칠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변동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쉬어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겠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풀어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영 부장님과 오늘 만들어 볼 전략 어떤 것인지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공매도 금지 2일차, 다음 수혜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게 공매도 금지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 찾아봐야 될지 아니면 그 외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봐야 될지 오늘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렇게 뜨거웠어요. 역사적 기록을 써낼 만큼 뜨거웠던 하루였는데 물론 그 정도 뜨거웠으면 어느 정도 조정도 당연한 거겠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공매도 금지 2일차인 오늘을 기점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네, 공매도 쇼커버링은 뭐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워낙 많이 올랐고 코스닥이 한 7.3%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로 한 15번째 정도 상승폭인 것 같아요. 과거에 많이 올랐을 때 11% 이상 올랐던 게 뭐 1등 정도로 많이 오른 상태인데 18번 정도의 7% 이상 상승폭에 대해서 한 15번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절대 수치로 보면 상당히 높은 뭐 상승폭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산업재 쪽에 공매도가 꽤 많이 몰려 있었는데 역시나 2차 전지 쪽이 가장 높았고요. 산업재에 나오는데 두 번째가 제약 바이오, 그다음은 뭐 게임이라든지 일부 이런 쪽도 꽤 많이 공매도가 이제 이야기되는 모습입니다. 뭐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의 예상치로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나쁘지 않게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조금 괜찮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조금 실적이 뭐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이제 LNF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흑자가 나오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1.6% 나오면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힘을 못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코프로가 좀 버티고 있고 BM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힘은 좋은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제부터 오히려 뭐 공매도 관련된 수급과 상관없는 반도체 쪽은 굉장히 소부장 쪽이 어제도 뭐 공매도하고는 상관없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강했고 오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등등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았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업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화장품 섹터가 오늘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ODM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화장품 섹터들이 상당히 좋게 나간다.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 쪽이 끝났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만약에 업턴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이닉스도 적자가 나오고 좋지 않은데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업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쪽 양극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업턴의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뭐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로 조금 더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온다는 것이고 시장 관련해서 지금 일부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펀더멘탈리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조금 정상적인 부분으로 회귀되면서 너무 비싸지 않다는 국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반박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 초에 지금 우리가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금액이 한 9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중간에 지금 공매도 금액이 11조 4천억까지 한 2조 정도가 늘어섰습니다. 근데 어제 뭐 외국인들이 뭐 좀 들어오긴 했지만 공매도 쇼커버가 완전히 2조 원 정도의 쇼커버가 완전히 다 들어온 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 2, 3조 정도의 쇼커버링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본다면 가장 많이 이제 지금 공매도가 많이 비중이 있는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다소 조금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가운데 그 가운데 좀 쉬어갈 때 또 다른 쪽에서 갈 때는 좀 어떤 쪽에 갈 것인가 그게 반도체가 대장이 될 것인가 제약바이오도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해서 뭔가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섹터도 상당히 좀 오늘 가운데 좀 괜찮기 때문에 최근에 업턴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바이오나 게임 쪽도 공매도에 이제 단골 맛집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이쪽도 관련해서 시달림이 많았었기 때문에 반등 기대 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2차 전지가 쉴 때 바이오나 게임 이런 쪽에서 치고 나가줄 수 있을지요? 네,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와야 되긴 되겠죠. 지스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부 대형 게임주들은 그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30% 넘는 종목이 서너 개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서. 근데 2차 전지 양극재도 과연 그런 쪽으로 굉장히 공매도가 많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데, 근데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놓고 보면 게임보다는 확실히 2차 전지 양극재 네. 쪽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규모도 제일 큰 것이 2차 전지 쪽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수급이 몰린다면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약 바이오인데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뭐 HLB라든지 이런 쪽인데 솔직히 HLB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셀트리온 쪽은 그래도 최근에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갖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신약 관련된 모멘텀, 실적이 시장 뭐 가이던스 대비 컨센 어느 정도 비딩하는 그런 정도의 좀 만족을 시켜주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공매도 관련 쇼커버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공매도 관련된 쇼커버링 하나만 갖고 주가를 계속적으로 띄울 수 있냐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네. 결국 쇼커버가 나오는 초기에는 쇼커버 관련된 뭐 공매도가 가장 컸던 섹터 중심, 종목 중심으로 원래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업턴에 대한, 그러니까 펀더멘털 회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공매도가 많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반등이 강하게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이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네. 볼 수는 있겠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회복을 일정 부분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펀더멘털 실적이라든지 내년에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보이는 쪽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수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직하게 이런 뭐 좀 테마성 이슈에 휘둘리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업턴 기대감 있는 실적주 중심으로 모아가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은 좀 파도 타기를 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상으로요.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업턴도 있지만 실적하면 최근에는 화장품 중에서도 특히나 뭐 ODM사들 중심으로 잘 나옵니다. 어제 잉글로드라의 코스메카 코리아 시간의 실적 내놓고 반응이 좀 시간 내에서부터 있었고요. 오늘장은 상당수 선전하고 있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 핫테마로 화장품을 골라주셨어요.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역시 질적 성장을 이루는 이제 업황이 턴되는 쪽을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고 보는데, 역시 말씀드렸던 시장은 지금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털리 업황에 대한 업턴을 가지고 있는 쪽을 역시나 본다면 화장품을 좀 빼고는 말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과거에 뭐 LG 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익스포즈가 60% 이상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면세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중국 비중이 20%대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대형사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굳이 따진다면, 굳이 두 종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은 게 구조조정을 먼저 끝냈다는 것이고 디지털화를 먼저 전환을 했다는 것이고, 북미 쪽에 성장을 굉장히 이끌어내고 있고, 코스알엑스 같은 M&A를 상당히 잘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주고는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두 종목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그렇다는 거고, 역시 지금은 이제 중소형 인디 브랜드 쪽에 비중이 네. 높아지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수입 브랜드 가운데 지금 1위 기업, 1위 브랜드가 한국산 제품이라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강호가 프랑스 제품들이 상당히 좀 전통적으로 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4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수입 브랜드 가운데 1위가 한국이었고 2위가 프랑스였는데, 그때는 한 16에서 1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비슷하게 나타내면서 간발의 차로 이제 한국이 1위를 했고 프랑스가 2위를 했거든요. 근데 7, 8을 넘어오면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수입된 브랜드 가운데 20%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고 프랑스가 한 16%, 그러니까 4%포인트 정도 간극을 벌이면서 한국 제품이 굉장히 약진했습니다. 네. 그 약진한 가운데 뭐 실리콘2라는 플랫폼 등을 이용한 국내 인디 브랜드, 뭐 조선 미녀라든지 여러 가지 인디 브랜드가 나갔고,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도 뭐 북미 시장이 잘하고 있죠. 그런 같은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과거에 멀티숍이라고 이야기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얼타 뷰티와 관련된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은 H&B 채널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영 앵커님도 마찬가지지만 화해 같은 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순위 같은 것도 보면서 거기에 어떻게 코멘트가 달리는지 써본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점수를 주고 순위가 쭉쭉 매겨지면서 네. 실시간으로 올라오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접해지면서 대형 브랜드보다는 중소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돋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올리브영과 같은 채널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올해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구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리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후 같은 거 들어갑니까? 올리브영은 안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아주 특징을 가진 인디 브랜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주 다변화된 전략을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일본 시장도 자체적으로 SK2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군을 아주 유명한 제품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브랜드 가운데 1위가 또 한국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중국을 나타내면서 네. 결국은 북미라든지 일본 쪽 그리고 동남아까지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서 핵심은 북미와 일본 쪽의 성장이 구가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인디가 있다. 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나 북미 쪽은 상당히 스킨 관련된 부분에서 기초 화장품, 스킨이나 로션을 잘 안 바른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30% 정도밖에 시장이 안 되는데 아시아권은 50에서 60%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스킨하고 로션을 잘 발라요. 색조보다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0% 수준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스킨케어 관련된 제품 라인업은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 분들은 우리가 흑자라든지 네. 이렇게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선크림 안 발랐거든요. 많이 안 발랐어요. 근데 최근에 선블록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그게 과연 K 컨텐츠의 힘인가? 한국 K 여러 가지 아이돌들이나 피부가 너무 물광이고 하얗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수요가 생기면서 약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300만 원짜리 패키지 이렇게 LG나 아모레가 막 내던 이런 제품이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제품군들이 이야기되면서 일본 시장까지 북미를 포함해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그럼 뭘 골라야 될까요? 이게 선크림이 좀 특화된 곳도 있을 거고 네. ODM 얘기하셨는데 네. 잉글로드의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네. VT 생각나는 종목들이 쭉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가 맞습니다. 지금 매력적일까요? 네, 실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장마치고 나오는 잉글로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인디 브랜드들의 실적은 굉장히 네. 좋다. 클리오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런 쪽은 있네요. 역시 좋아진다는 거고 화장품 관련된 시장이 북미가 열렸다는 것은 가장 큰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북미 시장이 한 8에서 9% 정도까지 MS가 올라왔는데 올해 내년 넘어가면은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10% 초중반 정도까지 아모레 퍼시픽이 북미에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코스알엑스 관련된 인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중소 인디 브랜드들의 멀티플이 아직까지 매력적이라면 만약에 인디 브랜드가 40배 이렇게 받으면 조금은 저희가 네.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15배, 20배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더 룸을 가지고 인디 브랜드를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CNT 인터내셔널 등등과 관련된 업황이 아직도 굉장히 핫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인디 브랜드들이 제품을 만들려면 누가 만들어줘야 될까요? 아모레나 뭐든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ODM사들이 결국은 역할을 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다양한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와 같은 ODM사가 뒤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세점 쪽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에 아모레나 LG가 상당히 잘 팔 때는 호텔신라 쪽에 강점이 있었죠. 향수나 화장품에 대한 소싱의 강점이 호텔신라가 있는데 근데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올리브영을 많이 가게 되고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면세점보다는 명동에 올리브영 매장을 가거나 특화 올리브영 매장을 가게 되죠. 그럼 거기서 누가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루가 있습니다. 텍스 리펀드. 그러니까 호텔신라 쪽이 물론 너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긴 하지만 일단 글로벌 텍스프루와 같은 회사가 역대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을 나타내면서 이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호텔신라 쪽이 매력적이긴 하나 네. 상대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루와 같은 텍스 리펀드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성 출연자, 여성 출연자 전체 토탈에서 미용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또 박근영 부장님이셔서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뷰티 쪽 얘기는 언제나 좀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화장품 혹은 뷰티 섹터 투자 전략 짜시는 분들은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로 엔터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엔터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꽤 많았었고 그 시달림을 한동안 겪었단 말이죠. 지금 시점 그 노이즈들이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돼가는 시기일까요? 네, 우선 뭐 노이즈라고 하면 우리의 뭐 블랙핑크, 우리들의 블랙핑크가 자꾸 이제 계약건이 잘 안 들리고 완전체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뭐 시각이 좀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리사 같은 뭐 멤버도 해외 쪽의 공연 이슈 때문에 뭐 중국에서 차단당하는 뭐 그런 이슈도 있죠. 아, 리사요, 맞아요. 예, 뭐 해외 쪽의 공연이 약간 19금 선정적이었다고. 예, 그런 뭐 공연 때문에 SNS 활동이나 여러 가지 중국 활동이 조금 제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단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보면 좀 뭔가 뭐 기획사들이 결국은 그 어떤 그룹이 컸을 때 굉장히 성장해서 글로벌 탑티어가 됐을 때 컨트롤하기 힘들겠구나 앞으로. 뭐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의존도가 좀 높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YG 같은 경우는 단일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불핑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약을 못하면 더욱 악재가 되겠지만 역시 이제 기존의 그 수익 배분 정산 문제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전혀 없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 관련된 수익 정산이 과거에 뭐 5대5였다고 한다면 현재 재계약을 할 때는 5대5의 정산 비율이 아니겠죠. 그렇죠. YG가 좀 더 불리하게 받고 블랙핑크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블랙핑크의 매출이나 수익 의존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유튜브 지금 채팅창에 시청자분이요. 트레밸류님 아이돌은 성공하면 개인 사업자가 돼서 엔터사 가치를 높게 주기도 어렵다는데 이 말도 좀 일리가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뭐 단체로 같이 계약을 하다가 뭐 개별적으로 다시 따로따로 뭔가 계약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뭐 IP만 유지한 채 뭐 개별적으로 다른 기획사와 뭐 계약을 하든 아니면 1인 기획사로 들어가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역시 이제 수익 배분 문제가 YG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완전체로 계약이 안 돼 버리면 또 그것도 역시 좀 불리하죠. 더군다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슈 가운데 뭐 일부 아이들의 뭐 마약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센티가 너무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급락했을 때가 왜 그러냐면 어떤 기획사에서 어떤 아이돌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근거 없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불안감 때문에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뭐 수급이 나와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약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인데 결국은 이제 BTS가 상당히 좀 완전체로 못하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 생각했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솔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되면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3분기에는 기존 아티스트의 활동이 상당히 좀 공백기였고요. 상반기에 앨범을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역대급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다가 3분기에 기존 아티스트의 활동이 없었고 그게 이제 좀 쉬어가는 그리고 종목이고 블랙핑크 노이즈, 마약 이슈 이 등등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죠. 블랙핑크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가 결국은 주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에도 탑라인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상당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JYP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팀이 새롭게 런칭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데뷔하자마자 100만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진스도 데뷔하자마자 터뜨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존 아티스트가 잘하면서 신규 아티스트가 상당히 바로 애덤이 된다는 점에서 수익성 굉장히 좋고요. 과거에는 5년 이상이 넘어가야지 뭐 이렇게 조금 수익을 내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SM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음악 시장 일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IP 관련된 부분도 콘서트 쪽이 내년부터는 또 본격화된다. 왜냐하면은 하반기, 4분기에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컴백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공연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으로 본다면 SME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고 4분기는 하이브하고 JYP 엔터가 분기 최대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단으로 봤을 때는 3, 4분기 공이 SM이 먼저 좀 서프라이즈, 4분기에는 하이브와 그다음에
JYP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현지화 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산하의 레이블과 지금 하고 있는 북미 시장의 공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면 비추어 이런 그룹들이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멀티플을 좀 줄 수 있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받았기 때문에 한 22배 정도까지 평균 멀티플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배 정도까지는 엔터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엔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조금은 기회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더 상승 여력이 열려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양한 섹터에 대한 전략 같이 나눠봤습니다.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